여야 대표가 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 불러온 계파 갈등을 수습해야 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 내용, 또 측근 사망 악재에서 벗어날 전략을 고심 중입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사법 리스크에 또 한번 최측근의 사망까지 오면서 좀 악재가 겹쳤는데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쇄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탈표가 나온 이후 당내에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분위기 일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공천 과정이 이제 돌입하기 때문에 그 공천 과정 속에서 보다 객관적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당의 얘기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쯤 되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으로 뭐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하고 관련된 사람이 벌써 5명이나 불의의 죽음을 맞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도의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이 야당을 좀 이끌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이라면 나름 여당에 비해서 원래 전통적인 야당이라면 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명분으로나 이렇게 좀 앞섰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범죄 혐의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뭐 본인 그 남탓만 계속 거의 습관적으로 남탓만 하면서 당 대표직 유지하는 데만 지금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뭐 이런 인적 쇄신 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바라보면은 개딸들 중에도 어제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재명 대표 쉴드 제가 못 치겠다, 이제는 못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도의적으로 책임져라, 도의적으로 책임 안 지면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 돌파를 위해 가지고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거 할 시기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당대표직에 물러나가지고 온전하게 이 사법 리스크를 책임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명계 일각에서도 다시금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사퇴보다는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고심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다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 일련의 입장 표명을 보시면 이게 죄 있는 이재명을 지키자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면 거기 맞게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죄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소명도 못하고 거의 1년째 지금 인면 재판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주로 많이 있냐면요. 아니, 돈 받은 게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당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얘기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상황이 아니고,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가 됐던 사람이 누구건 간에, 지금의 당대표가 민주당의 누구건 간에 그 사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이루어서 민주당을 완전히 흔들고 민주당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지금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의 민주당의 주류의 생각은,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건 민주당 흔들기고 민주당의 파괴 공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면요. 실제로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사무총장을 바꾸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네. 하지만 친명계는 이건 결국 공천권 내놓으라는 소리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상황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무총장이 미치는 공천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해찬 전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놓은 시스템 공천이 있고, 그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다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바꾸게 되면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리하기 때문에
당내 내용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당헌 당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결정하라고 하는 룰에 의해서 공천 TF가 구성됐습니다마는 그 공천 TF도 지금 비명계의 우려를 고려하고 비명계의 의견을 더욱더 흡수하기 위해서 19명 중에 9분 정도가 비명으로 분류된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공천권에 관련돼서 좀 불안해하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그 문제로 해서 당내 내용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지도력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맞서고 있는 것이 그 유서와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좀 정치를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공격을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나왔던 검찰이 수사가 좀 더 강압적이었다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퇴진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소명을 아까 이제 제대로 지금 소명을 할 기회라든지 그런 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진짜 당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가 정면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전통적인 민주당의 주류들 생각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 그 죽은 전영수 씨가 유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정치 이제 내려와라. 그리고 또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이런 부분 본인 책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슨 잘못이냐. 검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거지라고 하니까 또 친명계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그걸 맞받아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 그냥 스피커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민주당을 수렁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느냐면 이렇게 해서 본인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해 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영수 씨가 죽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나를 딱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보인 반응이 지난번 4명이 죽었을 때 보였던 반응하고 천양지차로 다르더라 이거죠. 그전에 4명이 죽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모르쇠였어요. 그다음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늘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가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검찰 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영수 씨가 죽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10여 분간 그냥 10변을 토하면서 검찰 탓을 해요. 그러고는 유족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상을 갑니다. 지금까지 4번 정도에서 문상 간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측근의 죽음을 본인의 당 대표직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 이 위기 탈출용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민주당 입장도 듣겠습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찰을 통해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유서 내용들이 계속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행정국장이었는데 아무 권한도 없는데 나를 피의자로 입건해버렸다. 아무 관련도 없는 나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네. 검찰에 조작이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검찰의 조작 수사에 관련된 취지의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정확한 유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간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번에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그 피의자 입건의 불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조작 수사의 문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한 사법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에 이르렀는데 각자의 내용만 가지고 유리한 내용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러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자살을 시도하고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도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피해자가 기소도 되기 전에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이런 형태가 정말로 옳은 것인지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방식이 정말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건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야지 각자의 유리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과거에 홍준표 전 지금 대구시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몇천 명을 소환조사하고 몇백 명을 구속하고 그리고 5명이 자살했다. 이렇게 포악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던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강제징용 해법 규탄대회에 참석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올렸습니다. 굴욕 외교다,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좀 세게 발언을 했는데 이 정부 여당의 배상안 이슈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오른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네.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떨어졌던 거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흔들린 게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흔들려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다시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일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지금 지난주에 확 떨어졌는데 거기에 많은 더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이번 이 한일 배상안 정부 발표 배상안이 대단히 굴욕적이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의 10명 중 6명에서 7명까지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그 국민의힘에서 더욱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한일 강제징용 배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근데 보면 이 차선책을 선택했다. 최선책을 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좀 굴욕적인 외교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차선책은 선택했지만 지지율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일 관계 문제는 우리한테는 이제 거의 쥐레버 수준입니다. 정치권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해도 한 40% 찬성을 한다고 해도 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그동안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여오다가 이번에 이제 좀 급락하는 형태로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강제징용안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승부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이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 반쪽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쪽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 제3자 대위 변제라 이 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쪽 그림을 그려놓고 16일, 17일 일본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이후에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그런 이제 그걸 개성한다고 윤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걸맞는 그런 그 선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배상안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합당한 배상안이 나오면은 그 나머지 반쪽 그림은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냈던 분들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은 징용 배상안을 가지고 굴욕 외교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다, 굴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위안부 합의 파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정상 합의였다 그러고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애를 얼마나 썼습니까? 일본 총리 못 만나가지고 안달을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5년 내내 허송세월을 했던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굴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 외교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당시 그러면 5년 허송세월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한일 관계가 잘 못 되는 것을 바라는 식으로만 나가지 말고, 그것에서만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거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문희상 안이라고 해서 3자 대의위원장 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을 갖고 정당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입니다. 저 지금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평가가 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들을 계속 하시면 하실수록 국민들과 민심과 괴리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만 이번에 배상안에 대해서 셀프 배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전체의 거의 59%의 국민, 60% 가까운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양보를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가 매우 높고요. 반대가 거의 64% 가까이 됩니다. 일본이 특히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한일 관계에 속도를 내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그 반대하고 계시는 게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매주 얘기하시니까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일방적으로 일본이 파기했던, 일본이 조치했던 수출 규제에 관련될 때, 그때 그러면 국민의 여론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전체가 본인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그 위기를 돌파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저렇게 비난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 되는 외로운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하기 전에 결단이 수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향을 다 정해놓고 결론을 다 정해놓고 그냥 몰아치듯이 계속 가는, 그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단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국민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진심에 관련돼서 세계에서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단 이후에 국력이 소모되지 않고 국력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결단이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결단은 고독한 것이지만 그 전제 조건, 소통과 신뢰를 쌓는 행위가 없는 결단은 결단이 아닙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 정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제 총선 레이스에서 맞붙게 됐는데, 둘 사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중심이 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별 주목도 받지 못하면서 이제 됐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됐고, 김기현 대표는 여하튼 수락 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민생 운운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부패한 지방 정치인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수락 연설을 하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예.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근데 또 덩달아서 이번에 또 측근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태가 나버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당 내홍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그 혼란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김기현 대표하고 아마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야 협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협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고 13개월째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대중 무역 적자, 대중 수출이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우리 경제에서 미치는 비중이 대단히 큰데 중국에게 파는 반도체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길이 막혀서 40%까지 막혀서 계속 좀 내려앉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협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기 전에 일단 만나야죠. 그게 염치 아닙니까? 염치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가 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 무조건 협치해야 됩니다.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은 처음부터 협치를 하자는 얘기를 취임 초기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냐 말하냐 가지고 1년 동안 이 내용을 얘기한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금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포탕 얘기 많이 합니다. 연대 포용 탕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윤심이 이루는 당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모양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윤심의 당이란 실질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뭐 기존 정치인들하고 달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민의힘 당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은 게 제가 볼 때는 안정일체다 뭐 이런 형태로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 이제 전당대회에 또 개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류 세력들이 또 김기현 후보를 또 적극적으로 밀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다 뭐 또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이라는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는 했지만 진짜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국회 원내 의석들을 민주당이 169석으로 장악을 해서 입법과 표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이 부분들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차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당원들의 지지가 모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이라는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비주류가 47%라는 만만치 않은 세력을 보였다. 네. 그래 또 어차피 그 47% 비주류의 존재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47%들과 같이 가는 방안. 실제로 지금 이번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들만 해도 원외가 대부분이고 또 초선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번에 내일 있는 이런 주요 당직 인선, 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뭐 이런 부분에서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 대통합, 뭐 이런 부분의 인선이 돼서 네. 당이 체제를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당 정비 연포탕으로 되면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여당이 잘 되면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께서 사무총장이 되는 것으로 거의 내정된 단계적으로 한다는 보도가 계속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독주죠. 윤핵관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이탈표 이후에 특히나 당을 더욱더 수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직 개편도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정당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일방 독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포용과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이 평가는 국민들께서 곧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곧 아마 국민의힘도 그러한 문제의 독주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마 내용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